여기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한국말이 좀 서툰데요. 그녀는 특집방송 취재차 한국에 왔던 중국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중국이 최고라고 여기던 여기자가 왜 한국에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메이입니다. 베이징 CCTV 국제부의 기자로 베이징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중국의 대표 국영방송에 입사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의 위대함을 믿으며 자랐어요. 5천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웃 국가로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깊이 이해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정도로만 배웠고 그 이상의 호기심은 크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과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일이 생겼어요. 국제부 편집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특별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동력을 분석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라는 것이었어요.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가진 강점, 짧은 시간 내에 이룬 성장 원동력을 파헤쳐 보라고 하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중국보다 작은 나라를 특집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분석력과 취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인 친구 혜림이가 생각났어요. 교환학생으로 온 혜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했고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으며 청소를 열심히 해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활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독감으로 2주간 수업을 결석했을 때였습니다. 혜림은 매일 수업 노트를 정리해줬고 과제 제출일을 알려줬으며 심지어 죽을 끓여와 간호해주기도 했어요. 다른 중국 친구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외국인인 혜림이 저를 그렇게 배려해준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취재를 앞두고 이런 기억이 떠오르니 혜림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 아닌 한국 문화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취재가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분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바뀔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의 혼잡함과 소음,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불친절한 직원들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능숙한 영어와 중국어로 여행객들을 안내했고 수화물 찾는 시간도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었어요. 중국에서는 10분, 15분 정도 지연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철도 안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방송국에서 제공한 서울 강남의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잘 정돈된 거리와 공원이 보였고 밤이 늦었음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의 정신없는 북적거림과 혼란스러움이 없는 질서정연한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서울지국을 방문했어요. 지국장인 김 부장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취재 일정과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무실의 분위기였어요. 베이징 본사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와 달리 이곳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주말, 혼자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베이징의 공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중국의 공원들도 아름답지만 종종 쓰레기가 눈에 띄고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강공원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피크닉 매트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문득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이었다면 아마 모두 우산을 쓰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을 테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하게 자신들의 쓰레기를 모두 챙겨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비를 피해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주문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 아주머니가 계단에 떨어진 음료수 캔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쓰레기도 아닌데 말이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카페 직원은 제가 중국인임을 알고 중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어가 상당히 유창했어요. 물어보니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이런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을 통해 저는 첫 번째 다큐멘터리 주제를 정했어요. 시민의식과 공공질서, 한국의 숨겨진 성장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시민의식이 어떻게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왔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제 생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서와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서울에서의 취재가 정말 흥미로워졌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 해림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이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취재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시민의식과 공공질서에 대한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 발전의 또 다른 핵심 요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어요. 해림이 보여줬던 학구열이 단순히 그녀만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이라면 이것이 한국의 빠른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과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베이징 대학도 중국 최고의 대학이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교육학과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김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학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교육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집단적 경험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학교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자율학습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어요. 중국의 명문고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 정도의 열정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 사이의 협력 정신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함께 풀고 있는 학생들을 관찰하니 잘하는 학생이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올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해림이 제게 보여줬던 태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학생과의 대화에서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하지만 요즘은 단순 암기보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영어 토론 수업을 참관했는데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영어 교육이 시험 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교육부를 방문해 정책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창의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한국의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학원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학원들과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한국의 교육열이 때로는 과열되는 측면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기간에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경쟁이 타인을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국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 인프라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취재한 후 저는 그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어떻게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도움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IT 기업들이 밀집한 혁신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판교에 도착하자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저를 반겼어요. 대기업부터 수많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의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왔다는 점이 달랐어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전시관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60년대 단순한 라디오 조립으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박 박사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런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에 과감히 투자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빠른 의사결정 문화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박 박사님은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발전 속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방문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는 젊은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대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치열함과 협력 정신이 창업 생태계에서도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한 창업자는 자신의 회사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거대한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점심을 위해 들른 식당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입구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도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어 자리에 앉은 채로 추가 주문도 가능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동네 작은 식당들까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서비스 직원들이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효율성은 높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강남역 인근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최신 기술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런 첨단 기기들의 성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가게 앞에 붙은 QR코드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도 1GB가 넘는 파일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어요. 중국도 디지털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이런 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인들의 디지털 생활 방식도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쇼핑, 음식 주문, 은행 업무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도 편리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통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느껴졌어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밤늦게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신속한 배송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식당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음을 실감했어요. 취재 노트에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R&D 투자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서 길러진 인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함,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결합된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관한 취재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와 서비스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제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였어요. 이곳은 제가 서울에 온 후 거의 매일 들르는 곳인데 특별한 점은 제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카페 직원이 제 음료를 건넬 때마다 간단한 중국어 인사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니하오, 시에시에와 같은 간단한 말이었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물론 중국의 카페들도 친절하지만 이런 작은 배려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에요. 동행한 통역사 소미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서비스업은 단순히 거래를 넘어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었는데 중국어의 칭과 같은 한자를 쓰지만 한국에서는 더 깊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를 넘어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 배려, 그리고 따뜻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들은 한국인들의 정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사진 길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밀던 할머니에게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두 명이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밀어주는 모습이었어요. 도움을 주고 난 후 학생들은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무거운 쌀 포대와 여러 봉지를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젊은 남성을 보았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목적지가 달랐음에도 할아버지의 짐을 들어주며 집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제가 베이징에서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문화인류학자 이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서 외부의 침략과 어려움을 자주 겪어왔대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정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여러 식당과 상점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반찬의 가짓수와 양에 놀랐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모든 메뉴를 따로 주문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문하지 않아도 많은 반찬이 제공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다 먹으면 더 가져다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했고, 옷을 살펴볼 때도 부담스럽게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중국인임을 알고는 중국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서비스 문화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숙소 근처 약국을 찾아갔는데 약사가 제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적절한 약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고 중국어로 메모까지 적어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대학 시절 룸메이트 해림이 보여줬던 따뜻함과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정보화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따뜻함이 존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인간적 정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명동을 걷다가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자 주인이 직접 추천 메뉴를 소개해 주었고 음식이 나온 후에는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손님이 그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보완한다.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 간의 따뜻한 연결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특히 한국인의 세계관과 글로벌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한국인을 만나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한국의 글로벌 문화 교류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고 그곳에서 민준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세계적인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로 여러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보니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세계 여러 나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었어요.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분으로서 완벽한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첫 만남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는 물론이고 제 중국어에도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하는 그에게 언어는 필수적인 도구였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언어 학습 태도가 한국인의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며 민준 씨는 한국의 성장 비결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은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기술과 인간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능력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민준 씨는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안내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과 미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아름다움과 실용성의 균형 등 한국 건축의 특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 찻집에서 마신 한국 전통차였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모든 절차에 담긴 의미와 철학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후로도 민준 씨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경복궁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홍대에서 젊음의 에너지를 경험했어요. 민준 씨는 각 장소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의 빠른 발전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품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K-팝프, K-드라머, K-뷰티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민준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를 향한 열린 시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인인 제가 한국을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견 없이 한국의 모든 면을 보여주려 했어요. 이런 태도에서 한국인들의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취재를 위한 만남이 어느새 개인적인 친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는 민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한 서울 탐방이 끝나갈 무렵 그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국제 건축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거예요. 민준 씨는 발표자로 초청받았고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기쁘게 수락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처음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 여권으로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저는 중국 여권으로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처리 기간도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마침내 도쿄에 도착한 날 입국 심사에서도 큰 차이를 경험했어요. 민준 씨는 여권을 보여주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불과 5분 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저는 추가 서류 확인과 질문으로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같은 일행인데도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겨우 통과하고 나온 저를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짐을 나눠 들어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그 순간 그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넘어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어요. 민준 씨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고 심지어 일본인 주최 측에서도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약간 경직된 반응을 느꼈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에게 이런 차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190개 국가 중 150개 이상의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국제적 특혜가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의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녁에 도쿄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우연히 손이 닿았어요. 서둘러 손을 뗐지만 그 짧은 접촉에서 느껴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쿄 체류 기간 동안 민준 씨는 컨퍼런스에서 훌륭한 발표를 했고 많은 국제적인 건축가들과 교류했어요. 그의 영어 실력은 물론 일본어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외국어 학습에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우리는 유럽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다시 한번 비자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더 복잡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저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했어요. 시간과 비용 모두 상당히 들었습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가 민준 씨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며 친절하게 대했지만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호텔과 상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파리의 센 강변을 걸으며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민준 씨는 제 어깨에 살짝 팔을 두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은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해주었어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는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같은 소원을 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여권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차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기업의 신뢰성, 관광객의 매너,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말을 들으며 취재 노트의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적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크지만 국제사회에서 받는 대우와 인식은 꼭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민준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의 대화는 이제 취재를 넘어 더 개인적인 주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동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더 깊고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졌어요. 시민의식, 교육 시스템, 디지털 혁신, 서비스 문화, 글로벌 마인드까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중국 CCTV에서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고 심지어 중국 정부 싱크탱크에서도 제 다큐멘터리를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취재가 끝난 후 저는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단기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이유로 3개월 휴직을 허락받았어요. 사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2가지 이유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론 민준 씨였어요. 휴직 기간 동안 민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강변을 산책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안정적인 커리어가 보장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무슨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남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베이징의 편집장으로부터 복귀 명령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편집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했어요.
예상대로 강한 반발이 있었고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성공 때문에 더욱 제 결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나 봅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하셨고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후 민준 씨와 저는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손에 들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 좋은 나라다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나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존중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민준 씨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베이징 국영방송에서의 경험을 살려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독립 프로듀서로 새 출발을 했어요.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 배경이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서울 근교에 정착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김치를 직접 담그며 한국의 명절을 챙기는 생활이 즐겁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아름다운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